자, 여러분 수학 시간입니다. 여러분께서 그 수학을 하면서 굉장히 어렵고 또 이게 답답하고 한 느낌을 갖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어렵고 답답하고 속상한 느낌을 갖는 것은 바람직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거니까 아무 걱정 없는 게 이제 더 문제죠. 그런데 그게 오프라인이 돼서 하나하나 이해를 시키면 더디어서 그렇지 할 수 있거든요. 우리 같이 나이 많은 사람들 컴맹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컴맹이 많은 이유가 불과 얼마 안 되는 조작하는 방법이나 규칙을 알게 되면 금방 적응할 수 있는데, 대개 이제 제가 학위를 받을 때는 퍼스널 컴퓨터가 거의 공급이 안 되는 상황이었고, 학위를 받고 한국에 오니까 바로 워드 프로세서부터 일할 수 있는 직원들이 붙은 상태에서 일을 하게 되니까 그 친구들이 다 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저보다 나이가 많아도 저보다 직급이 낮은 사람들은 다들 죽어라 하고 컴퓨터를 쳤는데, 저 같은 경우는 딱 거기서 제외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물론 이 노스 기반의 컴퓨터에서 지금은 윈도우로 왔기 때문에 쓰는 게 워낙 쉬우니까 뭐 어느 정도야 다 할 수 있겠지만은, 그래도 젊은 친구들만큼 익숙하지는 못하게 되는 겁니다. 은행 같은 데 가서 보면 창구 직원들 같은 경우에 옛날에는 돈 세는 거 보면 벌써 몇 년 됐냐는 거 알 수 있었거든요. 그 현란한 솜씨를 보면. 그래서 사람이라는 건 이해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익숙해져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수학이라는 것은 이해를 해도 익숙해지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이게. 그런데 이해하는 것도 약간 만만치 않고 익숙해질 수 있을 만한 시간이 없을 때는 그냥 그렇게 나가다가 나중에는 결국은 다시 이해 못하는 상황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어학이라는 것은 익숙해지면 됩니다. 어학은 물론 이제 좀 논리적으로 따져서 진도를 빨리 나가고 정확한 언어를 쓰게 되는 부분은 도움을 받지만, 그래도 실제로 대화에 쓰고 실생활에 쓰려면 익숙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수학이라는 건 이해도 되고 익숙해지기도 해야 되기 때문에 만만치가 않아요. 아무리 간단한 것도. 정말 간단한 것도 이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답답함이 있을 텐데, 거기다 하물며 지금 이게 영상으로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더라도 좀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 좀 관심을 좀 가져주고, 가능한 한 지루하지 않게 좀 유지를 해보려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어차피 수업 시간에 좀 빗나간 얘기를 하는 걸 전제로 해서, 지난번에 제가 울고 넘는 박달재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은 이 수학이라는 과목을 어려움을 울고 넘어도 과거에 떨어지지 말고 이제 합격을 하고 와야 되겠죠. 진도를, 원래 여기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개념 중심으로 진도를 좀 나가고, 그리고 개념 중심으로 나간 다음에 나중에 다음 달 정도부터는 집중적으로 문제를 좀 풀어드리고, 그리고 마지막 기말 시험은 우리가 풀어본 문제에서 좀 변형해서 내는 걸로 해서 이번 학기를 마무리 지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그가 끝나면 미적분 기초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 미적분 기초가 끝나면 좀 문제를 풀어볼 거기 때문에 개념에 대한 이해는 뭐 그 정도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오늘은 한번 로그에 대한 문제를 좀 풀어보기에 앞서서 또 좀 쓸데없는 얘기 하나로 최근에 있었던 화재와 관련해서 얘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화재라는 게 이슈를 얘기하는 거고요. 불이 난 게 아니고. 여러분도 잘 아시는 오징어 게임에 대한 얘기입니다. 저는 원래 영화를 좋아하기 때문에 영화를 좀 많이 보는 편인데, 우리나라에서 이런 영화가 나와서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히트칠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미나리라는 작품이 있었고, 또 그 이전에 기생충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이게 이제 세계적인 주목을 받게 되는데, 제가 일본에 과거에 갔을 때가 지금 기억하면 85년에 가서 89년 정도까지 제가 일본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약 4년 정도 약간 있었는데 이 당시에 우리가 바라본 일본은 세계적인 국가였었고요. 우리나라는 좀 아시아의 조용한 나라였었죠. 이때 일본에서 뭐 난리가 났다는 뜻이죠. 란이라는 이런 영화가 있었고 이거는 뭐 사무라이 영화입니다. 그 다음에 카라고도 쓰는데 가게무샤라는 그 두 개의 영화가 있었습니다. 다른 영화도 많이 있었지만 또 과거의 일본도 고전적인 영화 중에서 괜찮은 것들도 있어요. 뭐 라쇼몽 이런 영화도 있고 일본의 특징 있는 영화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가 요즘도 여러분들 국내에서도 충분히 구해서 볼 수 있는데 스케일도 굉장히 크고 또 이 사무라이 영화라 그러지만 칼싸움으로 굉장히 잘하는 뭐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어떤 갈등을 겪는 내적인 갈등을 겪는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영화 시나리오의 무게감도 있고 또 서양인들은 서양의 기사 말단 지배 계급 있죠. 나이트라고 얘기하죠. 이 기사들에 익숙한 사람들이 또 중국에 있어서는 그저 무조건 영웅호골이지 중국은. 중국은 무조건 영웅호골 중심의 이야기이고 우리나라의 저 무관들에 대해서는 지금 별로 그런 게 없습니다. 나와 있는 게 뭐 성웅 이순신 정도죠. 그런데 그런 그 동양에 대한 아직은 좀 신비주의가 있던 시대에 무사계급 안에서 일어나는 갈등 또 사무라이들의 그 전쟁이라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스케일 큰 영화를 만들어서 이거 두 개 다 아마 제 생각에는 같은 감독일 텐데 이 구로사와 아키라라는 그 유명한 일본을 대표하는 감독입니다. 일본 애들은 누구 하나가 좀 잘 나가면 걔네들을 딱 감싸서 무조건 거의 신적인 존재로 만드는 습관이 있어요.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는 무조건 복종합니다. 막 갑질 당하면서 뿌듯해하고 끝나면 막 엉엉 울면서 이루어냈다고 환호를 지르고 뭔가 좀 우리가 보면 약간 문화적으로 다른 부분이 있는데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거의 일본 영화계의 신이라고 말할 수 있는 구로사와 아키라가 이와 같은 걸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세계적인 인정을 받게 되는데요. 세계적인 인정을 받아서 아마 아카데미가 아니고 칸느 영화제, 칸느는 남부 프랑스에 있는 도시죠. 우리 부산 영화제 비슷하게 칸느 영화제의 외국 영화 부문인가 뭐 이런 상을 받게 됩니다. 아마 나중에 아카데미에서도 외국 영화 부분에 감독상인가 뭔가를 받은 것 같은데 말 그대로 외국 영화 중에서 골라주는 거잖아요. 이걸 가지고 일본 열도 전체가 들썩거렸습니다. 드디어 일본이 영화로 세계에 진출했다. 영화로 세계에 진출한 거예요. 일본 애들이. 그래서 저도 이 영화를 구해보기도 하고 했는데 물론 뭐 이 스토리나 아까 말씀드렸지만 볼만하긴 해요. 볼만하긴 한데 어쨌든 이걸 가지고 감격스러워했고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나라는 여기 발끝도 못 쫓아가는 거죠. 세계에 내놓을 게 없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영화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 국내 영화를 몇 편을 찍었냐를 우선 봅니다. 이게 이제 영화사라는 게 있죠. 영화사가 있어서 이 영화사에서 제작사죠. 제작사가 국내 영화를 몇 편 찍었을까 하는 걸 판단받으면 예를 들어서 100편을 찍었다. 어떤 영화사는 200편을 찍었다. 그런데 외국에서 영화 3편을 들어온다 그러면 얘는 2개 주고 얘는 하나 주고 뭐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 국내 영화 배우들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냥 놔두면 외국 영화한테 그냥 날아가 버리잖아요. 그냥
뭐 그냥 우수수 무너지는 거죠. 버틸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국내 영화도 육성해야 되겠고 영화를 육성하려면 억지로 가서 보라고 그럴 수 없으니까 영화사한테 영화를 많이 만들면 그 대신에 외국 영화의 수입권을 주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영화 산업들이 돌아갑니다. 근데 영화 산업이 돌아갈 때 이 수입권을 위해서 하니까 편수를 늘려야 되기 때문에 단기간 내에 편수를 늘리는데 이때만 해도 영화 필름도 비싸고 장비도 비싸고 상대적으로 말하면 우리나라가 되게 못 살았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필름을 아껴가면서 영화를 찍어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이걸 찍었는데 이 영화가 폭망했다. 그러면 수입을 한다 한들 그래도 여기에서 본전은 차려야지 완전히 망한 거를 떼우고도 남는다는 거는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국내 영화사들 입장에서는 국내 영화로 본전은 건지고 외국 영화는 수입을 한다. 뭐 이게 기본 개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많은 영화를 빨리 만들면서 본전을 건질 수 있냐 하면 그때는 무조건 인기 배우를 써서 영화를 만들면 이 팬클럽 때문에 그나마라도 사람이 드니까 국내 영화도 어느 정도는 볼 수 있게 되고 그다음 어떻게 됩니까? 나아가서 하물며 수입까지 한 영화가 대박 나면 끝내주는 거죠. 근데 영화는 수입하면 대박이 납니다. 왜냐하면 뭐 거의 대표적인 영화만 들어오기 때문에 또 이 60년대라는 시기가 전 세계적으로 이 TV가 많이 보급되지 않았어요. TV가 많이 보급되지 않고 TV의 송출 시스템도 굉장히 열악했었기 때문에 TV가 많이 보급되지 않아서 사람들이 영화관을 많이 갑니다. 그래서 TV가 부족했기 때문에 그 대신 뭐냐 하면 스크린, 그다음에 스포츠, 요게 이제 대중들이 쏠리는 건데 특히 스포츠는 뭐냐면 우리가 말하는 뭐 야구, 축구 이거를 프로페셔널하게 구단을 만드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기 때문에 뭐 누가 돈이 있어야 프로 구단을 만들죠. 그래서 이런 스포츠 같은 것들은 어떤 그 흥미를 위한 스포츠 대표적인 게 프로레슬링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인기를 끌었던 거죠. 여러분들 아는 김일 선수. 네. 그때 거기서 김일 선수가 또 김일 선수는 누구의 제자예요? 일본의 역도산. 또 국내 레슬링 도입한 사람은 장영철. 예, 그리고 김일은 나중에 천규덕이라든가 후배를 만들었는데 이 레슬링과 함께 이제 한쪽에서는 복싱이죠, 복싱. 우리나라 최초의 세계 챔피언이 된 복싱 선수 이름은 김기수 선수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런 한편에서 스크린 이게 영화인데 무조건 인기 배우를 써서 하면 기본 사람은 들어주고 또 인기 배우를 써서 계속해서 영화를 무지하게 많이 만들기 때문에 거의 이 당시에 인기 배우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체력입니다. 체력. 거의 잠 한두 시간만 자고도 얼굴에 피곤한 기색 없이 빡빡빡빡 영화를 찍어줄 수 있는 그 능력. 그 다음에 이 시나리오가 허접하기 때문에 외모로 판단받아야 되니까 무조건 수려한 외모. 이 두 가지 가지고 미친 듯이 나간 거죠. 이때 우리나라에 큰 별이 뜨는데 이 별이 엄청나게 영화 산업에서 전무후무한 광풍을 일으킨 사람이 있는데 별이 이게 스타잖아요. 그래서 이름이 별성자 이거 써서 성일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영화 감독으로서는 이 감독이 하면 그래도 제작비가 붙어주고 그래서 이 영화 배우들이 와서 꼼짝 못하는 사람이 신상옥이라는 감독이 있습니다. 이 신상옥 감독이 스타를 딱 보고 얘는 진짜 큰 별이 되겠구나 해서 자기 신씨를 붙여줘서
신성일이라는 스타가 탄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여자 배우들은 독자적으로 영화를 끌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보조적인 역할이었는데 요즘 말로 하면 좀 까도녀 같은 스타일이 이제 이때 영화에서 유행했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그 당시에는 뭐 여자들에 대해서 그렇게 관대한 사회가 아니었기 때문에 영화에서라도 좀 톡톡 튀는 그런 그 스타일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로망이 실현되게 되냐 하면 정말 빈한한 거리를 떠도는 그러나 굉장히 잘생긴 그런 청년과 엄청난 부잣집의 금수저인 여자가 만나서 사랑을 나눌 때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냐. 이 사랑은 비극으로 끝날 수밖에 없잖아요. 비극으로 끝날 수밖에 없지만 이게 진행되는 그 동안 내내 관객들이 바라보게 되면 어떻게 될까 하는 궁금증과 또 안타까움과 아슬아슬함과 이런 것들이 있게 되죠. 서로 간에 또 그런 그 간극이 보이고, 그리고 이 남자는 남자들은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또 어떤 거를 이 사회학적인 거에 대해서 완전히 그 해방되지 못하고 항상 늘 감겨 있고 뭐 이런 그 스토리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게. 그래서 이때 이런 식의 스토리로 계속해서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것과, 그리고 이제 6.25 이후기 때문에 전쟁 이야기. 전쟁 스토리는 그 당시 이 군인에 알맞는 스타들이 나오기 마련인데, 군인이 너무 잘생기면 이상하니까 공군 파일럿이라 그러면 잘생겨야 되고, 그래서 공군 파일럿 스타일로 스카우트 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또 신씨죠. 이름이 신영균이라고 있었습니다. 이 신영균이라는 사람은 서울대학교 치과대학을 나온 치과 의사인데 상당히 이목구비가 정연하고 남자답게 생겨서 비행기도 몰 줄 모르는 배우지만 공군 잠바를 입혀서 전쟁 영화에서 공군의 상징으로 파일럿으로 떠오르게 돼서 드디어 빨간 마후라라는 영화를 찍습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신성일도 질 수가 없기 때문에 신성일은 창공에 산다라는 걸 찍어요. 공군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보면 나름대로 재미있습니다. 볼만합니다. 그리고 군대에는 이렇게 새파란 젊은 장교들만 있는 게 아니니까 또 이렇게 그 진짜 군인다운 군인, 좀 우리가 생각하는 군인스러운 군인을 묘사하기 위해서 황해라든가 박노식이라든가 장동휘라든가 이런 배우들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신성일이나 신영균 같이 수려한 외모가 아니라 굉장히 뭔가 한 장면에 엣지가 있는 그런 배우들이기 때문에 이런 배우들을 우리나라 영화에 성격파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격 배우들이 나왔죠. 뭐 이렇게 해서 한국 영화들이 이렇게 막 이제 나가게 됐었어요. 그러나 이 모든 영화들이 아까 말한 그러한 수입권, 배급권에 의해 가지고 신경을 쓰면서 대량으로 만들게 됩니다. 이때 아까 말한 그런 그 청년, 그 거리의 청년과 그리고 또 그 금수저 여자와의 애틋한 사랑, 그리고 마지막에 그러나 결국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그 청년은 그냥 죽어서 맨발로 리아카에 거적대기 하나 덮여서 가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뭡니까 이 부잣집에는 이 장례 차량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해가지고 사람이란 건 죽으면 다 똑같은데 그렇게 아주 비극적인 죽음이지만 그렇게 서로 다른 모양의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으로 사회적인 가슴 찡한 메시지와 여운을 남긴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 영화가 바로 뭐냐 하면 맨발의 청춘이라는 영화인데요. 맨발의 청춘이라는 이 영화는 그래도 좀 시나리오성이 괜찮았었고, 여기에서 정상을 찍은 여자 배우가 엄앵란, 그 다음에 조연이 또 아주 유명했는데 신성일의 조연으로 나온 친구가 트위스트 킴이라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원래 굉장히 춤을 잘 춰서 유명했던 조연인데 그 나이가 거의 60살 넘어서 60대 중반 넘어서 다 늙어서 TV에 나와서, 전설의 트위스트 킴이었는데 TV에 나와서
농담 삼아가지고 서태지와 아이들의 춤을 그대로 추면서 보여주더라고요. 대단한 인물입니다. 그리고 이 맨발의 청춘이 노래는 그 당시에 그 하숙생이라는 걸 불러서 유명한 최희준 씨가 이 맨발의 청춘을 불렀는데, 이 사람은 또 얼마나 신기한 사람이냐면 서울법대 출신이에요. 누구는 서울법대 나와서 9번을 떨어지고서라도 어떻게 합니까? 이 검사가 되는 사람도 있는데, 이 최희준 씨는 너무 노래가 히트를 해서 특히 하숙생. 그래서 사람들이 이 스크린이 놔주질 않아가지고 완전히 이 길로 접어들어서 가수로서 큰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맨발의 청춘을 불러서 이게 그 시대를 또 풍미하게 되죠. 지금까지 제 기억에 의존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다소 현실과 다를지 모르겠지만 간단하게 우리나라 영화사를 봤습니다. 그런데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에너지를 엄청나게 쌓아 올리고 그 속에서 그래도 또 좋은 영화도 만들어 보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마이 계단 불의 딸, 그래서 스크린 쿼터 배급권을 위해서 만드는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돈은 건져야 되겠다는 생각과 또 이 물량전을 벌여야 되는 배우와 감독들 사이에서도 그래도 그 당시에 TV라는 게 별로 없었기 때문에 영화만이 사람을 달래줄 수 있는 영상문화의 중심에 있었고 모든 것이었었고, 그래서 그렇게 쭉 깔아 나가다 보니까 이제 그 일본보다 좀 더 이 영화가 어렵지만 근근히 이렇게 계속되어 온 거죠. 근근히. 일본이란 나라는 아까 말한 제가 85년에 갔을 때 이미 그때부터 세계의 문을 열 수 있었고, 그러나 일본은 전쟁 영화라는 장르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6.25를 통해서 나라를 지켜냈기 때문에 이건 자랑스러운 전쟁이잖아요. 자랑스러운 전쟁이니까 영화의 소재가 되는데, 또 영웅들이 막 나오고 스트레스 해소가 되면, 일본은 태평양 전쟁이라는 게 이 패배한 전쟁이고 굴욕의 전쟁이기 때문에 전쟁 영화라는 거 어떻게 만들겠어요. 만들어서 이렇게 미군한테 깨졌다,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되면 영화가 암흑기로 접어듭니다. 그래서 일본의 영화 산업이 급락해서 1945년 전쟁 이후에 전 세계가 영화의 붐 속에 들어가 있을 때 계속 빌빌 됩니다. 그러다 결국은 이제 영화 산업이 거의 미이라같이 죽었다. 근데 이때 영화 산업에 돈이 들어오게 하기 위한 어이없는 일이 벌어지는데, 그게 뭐냐면 포르노입니다. 그래서 일본은 안 그랬으면 다 굶어 죽었을 시기에 이 포르노를 통해서 영화 산업을 부흥시키니까 정상적인 배우와 감독들이 포르노를 만들어 먹고 살게 되니 이 사람들이 어쩔 수는 없으니까 포르노를 만들되 시나리오가 있는 포르노를 만들어서 작품성을 높이고 스스로도 어떻게든 거기에 만족하면서 영화 산업을 끌고 갑니다. 그래서 이 소설이라는 뜻하고 포르노를 합해서 로만 포르노라는 말이 만들어지는데, 이거는 일본에서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만들었고, 우리가 일본의 영화를 하는 사람은 누구나 알 수 있는 오시마, 나기사, 이런 사람들은 교토대학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영화를 찍겠다고 들어갔다가 결국은 영화 산업이 피폐화되니까 로만 포르노 감독으로 좀 날리다가 나중에 여기에서 출발해서 다시 영화에 접근합니다. 이 사람이 만든 유명한 영화가 바로 감각의 제국이죠. 감각의 제국. 이건 유명한 영화입니다. 자, 이렇게 좀 얘기하다 보니까 디테일하게 얘기하게 됐는데, 이렇게 해서 로만 포르노 들어와서 이제 다시 사무라이를 가지고 어떻게 세계의 문을 두드리고 있을 때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우리나라는 다 영화계는 다 잠복기였습니다. 이런저런 영화를 수도 없이 만들면서도
집중적인 자본을 가지고 영화를 만들 수 없었던 거죠. 그러다가 갑자기 그 모든 것이 이제 국가의 힘을 받게 됩니다. 김영삼 대통령 당시에 그 유명한 말이 있죠. 소나타 20만 대 파는 것보다 영화 하나 잘 만들면 된다. 그때 사람들이 다 비웃었거든요.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서 20만 대를 만들어. 영어로 만드는 것도 아닌데 말이 되는 소린가 했는데 국가가 개입해서 영화 산업을 집중 육성시키기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대통령이 직접 영화를 관람합니다. 그래서 그 영화가 갑자기 저게 뭐지? 그래서 총 400만을 돌파하는 기현상이 났는데요. 처음에 100만 돌파하는 거 찍었을 때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100만 넘는 영화가 나오다니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그 영화가 뭐냐면 서편제고요. 서편제는 이거 한 방으로 예술가가 돼버린 임권택 감독의 작품이고 임권택 감독은 원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의적 홍길동이나 이런 거 막 찍으면서 돈벌이 하던 사람인데 늘 임권택 감독의 마음속에는 소리, 여기서 말하는 소리는 남도의 창을 얘기하죠. 동편제, 서편제. 이 창을 가지고 노래를 만들어 보겠다. 여러분 이게 뭐 그냥 생각하면 그래도 이게 될 것 같아. 이거 안 돼요 이거. 왜냐하면 아니 그냥 영화도 안 될 판인데 창을 가지고 해서 누가 봅니까? 그러나 이 창을 가지고 서편제라는 영화를 만들고 이거를 김영삼 대통령이 보고 100만에서 400만에 육박하면서 자신감이 생기죠. 그래서 이후에 조금씩 사람들이 영화에 이제 눈을 뜨기 시작하는데 그런 영화에 눈 뜨면서 마구마구 만들어지는 영화들이 생기고 특히 여러 가지 장르에서 만들어지기 시작해서 우리가 컴퓨터 그래픽 같은 것들을 집어넣는데 이거 그럴듯하게 성공해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영화 좀 되네 하는 가능성을 보여준 것 중에서 은행나무 침대 요거는 한석규 나오는 거지. 등등해서 이제 뭐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영화들이 쭉 만들어지면서 배우들이 여기서 튀어나옵니다. 이제 신성이 같이 외로운 별 하나가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엄청나게 막강한 연기력으로 무장된 배우들이 나오고 또 뭐 장선우 감독 같은 사람들은 영화 아카데미 출신이 아니지만 영화 아카데미들이 생기면서 굉장히 많은 이 재능 있는 사람들이 배출이 되게 되죠. 막 연극 영화과 들어가는 게 엄청 더 힘들어지고 이렇게 해서 결국 어디까지 오느냐 쌓여서 작금의 사태에 이르러서는 봉준호 뭐 지금 뭐 이준익이라든가 봉준호라든가 유승환이라든가 뭐 셀 수 없이 우수한 감독들이 있는데요. 우리는 이런 외국어 부문 그런 거 아니고 제대로 그냥 싹쓸이를 해버린 그런 그 아카데미 본상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봉준호 감독한테 그때 그 얘기를 합니다. 그 아카데미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니까 봉준호 감독이 웃으면서 그거 뭐 로컬한 거 가지고 얘기하냐 그래서 웃었는데 에도 불구하고 확실하게 데뷔를 하게 되고 좀 있다가 또 미나리가 그렇게 알려지게 되고 그리고 이미 이 이전에 엄청난 한류 붐을 일으켜서 주변 나라들을 전부 다 놀라움에 빠뜨리고 그러다가 이제 영화의 형식이 바뀌고 각자 집에 영화관과 같은 고급 음향 시스템과 그다음에 또 뭐 4K, 8K에 달하는 그런 그 디스플레이들이 보급됨으로써 이제 그것들을 온라인으로 공급하기 위한 공급사인 넷플릭스 같은 것들이 생기게 되고 넷플릭스가 생김으로써 넷플릭스나 왓챠도 괜찮죠. 왓챠나 넷플릭스들이 생겨서 충분하진 않지만 그럭저럭 영화들이 연계가 되고 나아가서 넷플릭스가 자체 제작을 하게 됐을 때 지금 돌아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이거 넷플릭스는 우리 대한민국의 영화인들, 대한민국의 예능인들을 위해서 만든 게 아닌가 할 정도로 이제 이변이 생기기 시작하죠. 이제 거기서부터는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드디어 오징어 게임이라는 게 탄생이 돼서 넷플릭스가 들어가고 있는 모든 나라에서
1위를 하게 됩니다. 지금 이제 그래도 사람들이 워낙 많이 봐가지고 1위에서 이렇게 떨어진 것들이 있는데 1위에서 떨어져서 보면 여기 그 다음 또 한국 드라마들이 기다리고 있죠. 요즘에 그 유명한 갯마을 차차차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다음 자리를 채우고 그리고 아직도 사랑의 불시착이 계속해서 1위를 달리는 나라도 있고 그러니까 여기서 딜레마를 느끼는 건 일본 애들입니다. 왜냐하면 일본 애들은 이렇게 장르도 다양하지 않고 상당히 좀 보수적인 영화 체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디를 봐도 주인공 하면 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그냥 뭐 약쇼쇼지 혼자서 학교 선생에서부터 야쿠자에서부터 경찰에서부터 나무꾼까지 뭐 다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일본보다 인구도 작은 나라에서 뭐 말이 안 되게 우수한 그런 배우와 감독들이 엄청난 디테일을 가지고 영화들을 만들어내서 영화에서만 그런 줄 알았더니 일반 드라마에서 또 싹쓸이를 하고 그리고 최근에 드디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 90개국에서 전체 1위를 석권한 오징어 게임이라는 것이 나와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오징어 게임 재미있는데 하는 게 아니라 재미있다는 말을 하기가 뭔가 섬뜩할 정도로 이 오징어 게임에서 나오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과연 왜 이렇게 자꾸 맴돌고 나한테 남는 것인지 그래서 보여주기는 스토리는 심플하지만 수많은 해석의 여지가 있는 그런 그래서 한국 영화들이 되게 그렇죠. 스토리 따라가긴 어렵지 않습니다. 이 외국 영화들은 외국어로 된 거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 많은 양의 그 시나리오들을 엮어넣는 과정에서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이게 그 시나리오 이해해 나간다는 게 그런데 대개 이제 그 원래 소설 원본들이 있어가지고 그 소설을 어느 정도 아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노 프로블럼이지만 외국의 구조를 잘 모르는 사람이 그걸 보고 스토리 따라가려면 도중에 꼭 짜증나는 일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전 세계 누가 보더라도 스토리는 이해가 쉬운데 그것이 진행되면서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다가 끝난 다음에는 오징어 게임이나 또는 기생충이나 전부 다 진짜 세상이 그런 건가? 아 그랬었구나. 그렇다면 이게 이런 뜻인가 하고 계속 생각해서 거기에서 발을 빼고 헤어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그 독특한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최근에 오징어 게임으로 되어서 이렇게 히트를 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오징어 게임에서는 그럼 과연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은 나중에 또다시 한번 좀 이야기하도록 하고 오늘은 오징어 게임이 등장해서 전 세계를 석권할 즈음에 짤막하게 우리나라의 영화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이거 하다 보니까 시간이 이걸로 시간 훨씬 많이 지나가서 자 이제 다음 시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